바우와 도깨비. 옛날 어느 산속에 뿔이 5개 달린 도깨비가 살았답니다. 그 도깨비는 밤이면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애써 가꾼 논밭을 못쓰게 만들거나 심한 장난을 하여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그러더니 요 사이에는 예쁜 여자들을 훔쳐가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답니다. 나라에서는 뿔이 5개 달린 도깨비를 잡으려고 했지만 땅속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잡을 수도 없었지요. 어느 날 밤 도깨비는 대궐로 들어가서 임금이 사랑하는 공주 셋을 훔쳐 달아났어요. 임금님은 화가 잔뜩 나서 모든 신하와 장수들에게 당장 몹쓸 도깨비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또한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은 공주와 결혼을 시키고 상도 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3달 안에 공주를 찾지 못하면 모든 신하와 장수들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고 명령했어요. 모든 신하와 장수들은 벌벌 떨었어요. 땅 속에 사는 도깨비를 어디서 찾으며 설사 찾는다 하더라도 그 무서운 도깨비를 어떻게 죽이고 공주들을 찾아온단 말인가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3달 후에 임금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될 테고 모든 신하와 장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며칠이 지났답니다. 임금은 답답하여 신하와 장수들에게 물었어요. 공주들을 구하는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일 나이가 많은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했어요. 온 나라에 영을 내려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어서 빨리 새 공주 마마를 구하고 도깨비를 잡아오도록 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 줄로 아래요. 무슨 소리를 하는고? 그대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군사와 백성들이 어찌 한단 말인가? 여런 말할 것 없다. 그대들이 찾아 나서도록 하라. 만약 기일 내에 찾아오지 못한다면 그대들은 물론 그대들의 가족까지 모두 큰 죄로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아라. 임금 앞을 물러나온 신하들은 며칠을 두고 의논을 거듭했어요. 그렇지만 도깨비를 찾아 무찌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공주를 구해낼 방법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대궐로 찾아왔어요. 제가 도깨비를 잡아 죽이고 새 공주 마마를 구해오겠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어린 바우였어요. 신하들은 실망했지요. 성미 급한 신하가 꾸짖었어요. 네 이 녀석 어느 앞이라고 까불고 나서느냐.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놔두시오. 무슨 까닭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나이 많은 신하는 바우에게 물었어요. 그래, 네가 그 무서운 도깨비를 잡고 공주님을 구해낼 자신이 있단 말이냐? 예, 자신 있습니다. 힘센 장수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네가 어찌 하겠단 말이냐? 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간밤에 나타나셔서 공주님을 구하고 도깨비도 없애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고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지만 나이 많은 신하는 바우에게 허리에 찼던 칼을 내어주며 당부했어요. 참 장한 일이다. 꼭 성공하고 돌아오너라. 그 신하는 힘센 하인 2명을 부하로 딸려보냈어요. 바우는 부하 2명과 함께 도깨비를 찾아 길을 떠났지요. 가는 곳마다 도깨비가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덧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답니다. 부하들은 지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바우는 실망하지 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바우는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지요. 꿈속에서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이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있다. 그 산을 넘어가면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제일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면 호랑이같이 생긴 바위가 있다. 그 바위 뒤 수풀을 헤치면 구멍이 있느니라.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도깨비가 사는 땅속 나라가 있으니 어서 가서 도깨비를 잡도록 해라. 바우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골짜기를 찾아갔어요. 바우는 한참 만에 호랑이 바위를 찾았지요. 바위 뒤에 우거진 수풀을 헤쳐보니 정말로 뻥 뚫린 구멍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구멍이 너무 깊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우는 부하들과 함께 칡넝쿨로 사람이 탈 만한 바구니와 튼튼한 밧줄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공주님들을 구해올 테니 기다리고 있다가 밧줄을 흔들거든 끌어올리도록 하시오. 바오는 바구니를 타고 깜깜한 구멍 속을 내려갔답니다. 얼마 동안 내려가자 어둠이 차차 가시면서 땅속 나라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땅속 나라에 닿자 바구니를 숲속에 숨겨놓고 동네를 살폈지요. 도깨비들은 모두 춤을 추며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땅 위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도깨비들은 그저 먹고 놀았지요. 마을로 들어서자 마을 한가운데 유난히 큰 집이 있었답니다. 이 집에 분명히 공주님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바오는 집 옆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에 올라가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저녁 때쯤 되었을 때 예쁘게 생긴 처녀가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우물에 와서 물을 길었답니다. 바오는 나뭇잎 한 줌을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어요. 처녀는 나뭇잎이 떨어진 물을 쏟아내고 다시 물을 길었지요. 바오는 또 나뭇잎을 훑어서 물동이에 떨어뜨렸어요. 바람도 없는데 웬 나뭇잎이 자꾸만 떨어질까? 처녀는 중얼거리며 나무 위를 쳐다보았어요. 처녀는 깜짝 놀랐지요. 놀라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를 도깨비에게 잡혀온 공주님들께 안내해 주십시오. 바오 말에 처녀는 뛸 듯이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처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요. 그러세요? 제가 바로 막내 공주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하니 그만 돌아가세요. 공주님, 염려 마시고 저를 숨겨서 도깨비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바오는 공주의 치마 속에 들어가서 도깨비 집의 벽장 속에 숨었답니다. 밤이 이슥하자 도깨비가 돌아왔어요. 새 공주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문 밖까지 나가서 도깨비를 맞았지요. 도깨비는 공주들이 예전과 달리 울지 않고 다정하게 맞아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방으로 들어온 도깨비가 갑자기 코를 킁킁 대었지요. 이게 무슨 냄새야? 킁킁,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도깨비는 눈을 번뜩이며 방 안을 살폈답니다. 둘째 공주가 걱정스런 얼굴로 도깨비의 이마를 짚었어요. 이 집에 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우리들 입냄새겠죠.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우리들 냄새도 모르시다니. 이어 첫째 공주가 말했어요. 나리께서 우리들에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내가 되어 나리를 즐겁게 해드리겠어요. 도깨비는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러면 지금 혼인식을 올리지. 그때 막내 공주가 준비해 놓은 술상을 가져왔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내일 날이 밝으면 부하들을 모두 모아놓고 해야죠. 오늘은 우선 술이나 드시지요. 첫째 공주는 커다란 잔에 술을 가득 부어 도깨비에게 주었어요. 도깨비는 기분이 좋아서 공주들이 주는 대로 모두 받아 마셨지요. 기분이 더욱 좋아진 도깨비는 선심을 섰어요. 오늘은 술잔치를 하고 내일은 혼인잔치를 하자꾸나. 그리고 너희들 소원을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 어서 말해보거라. 이때다 하고 첫째 공주가 물었어요. 다른 소원은 없고 꼭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빨리 말해보아라. 나리도 죽나요? 그건 왜 묻지? 그걸 알아야 제가 평생 모시죠. 으하하하하, 걱정 마라. 이 세상에 아무리 힘센 놈이라도 날 죽일 수는 없어. 그런데 내 양쪽 겨드랑이에 비늘이 2개 있다. 그게 떨어지면 내 목도 떨어지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지. 술 취한 도깨비는 공주들이 자기를 염려해 주는 줄 알고 비밀을 모두 얘기해 주었어요. 바오는 벽장 속에서 도깨비가 하는 말을 다 들었지요. 술이 잔뜩 취한 도깨비는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에 골아떨어졌답니다. 바오님, 도깨비가 잠이 들었어요. 공주의 말을 들은 바오는 벽장에서 나왔어요. 바오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도깨비 옷을 벗기고 칼을 빼어 겨드랑이에 난 비늘을 잘랐지요. 그리고 도깨비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도깨비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머리가 뚝 떨어져 나갔답니다. 황소머리만한 도깨비 머리는 넓은 마당을 펄쩍펄쩍 뛰더니 도로 목에 가서 철썩 붙었어요. 이것을 본 바오는 다시 도깨비 목을 베고 공주들을 시켜 얼른 부엌으로 가서 재를 퍼다가 목에 뿌리라고 했어요. 재가 묻은 도깨비 머리는 다시 붙을 수가 없었지요. 도깨비 두목이 죽자 다른 도깨비들은 바오에게 잘못을 빌며 살려달라고 말했어요. 바오는 도깨비들에게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착하게 살라고 일렀답니다. 바오는 잡혀온 공주들과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땅속 나라를 빠져나와 바구니를 타고 땅 위로 올라왔어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지요. 바오는 막내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 씨름. 옛날에 어떤 남자가 이웃마을 잔치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마을 어귀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웬 자그마한 녀석이 나타나 말을 걸지 뭐예요? 아저씨, 나랑 씨름 한판 합시다. 남자는 눈을 흘겨뜨며 대답했어요. 웃기지 마라. 너 같은 꼬맹이는 내 상대가 못 돼. 저리 썩 비키거라. 아저씨, 씨름 한 판만 하자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보니 이 녀석이 아까보다 훌쩍 커져 있지 뭐예요. 너 따위 녀석이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니까 쏙 비키지 못해? 하지만 그 녀석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어이, 아저씨, 그러지 말고 제발 씨름 한 판만 해요. 그런데 다시 보니 그 녀석이 이제는 마을 어귀의 장승보다도 키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씨름을 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지날 수가 없겠거든요. 남자는 하는 수 없이 그 이상한 녀석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자기가 씨름에서 졌는데도 자꾸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그 녀석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만 했지요. 남자는 나중에 하도 귀찮으니까 그 녀석을 나무에 묶어두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지요. 아침이 되어 아내와 자식들이 보니까 제 아버지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갓은 찌그러지고 옷은 훅두성이가 돼 있고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묻자 남자는 이상한 녀석이랑 밤새 씨름을 하다가 나무에 묶어놓은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아내와 아들들은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거기엔 빗자루 몽땅이 하나만 달랑 묶여 있는 거예요.
누가 쓰다 버린 낡은 빗자루가 도깨비로 변해서 술 취한 사람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모양이에요. 도깨비와 개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았어요. 형은 심술궂고 욕심이 많았지요. 자기 입속만 차릴 줄 알았지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동생은 달랐어요. 착하고 부지런하며 늙은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지요. 하루는 동생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동생은 땀을 뚝뚝 흘리며 나무를 베어 지게 위에 툭툭 얹었어요. 어휴, 힘들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 나무 그늘에 앉아 쉬던 동생은 바닥에 널려있는 개암을 보게 되었지요. 우와, 알이 굵고 좋은걸?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정신없이 개암을 주워 담았어요.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이제 슬슬 집으로 가볼까? 동생은 지게를 짊어지고 일어났어요. 우르릉 쿵쾅.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동생은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낡은 초가집을 발견했어요. 저 집에서 비를 좀 피해야겠군. 초가집은 무너질 것처럼 낡고 허름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지요. 그래도 동생은 집안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계세요?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입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쉬었다 갈게요.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은 더듬더듬 방에 들어가 한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하품이 연거푸 쏟아지고 눈이 저절로 감겨왔어요. 동생은 짚을 이불 삼아 덮고 잠을 청했답니다. 깜빡 잠이 들 무렵에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지요. 주인이 돌아왔구나. 혹시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 아닐까? 동생은 겁에 질려 다락방에 숨었어요. 동생은 다락방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아니, 저것은? 동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방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도깨비들이었지요. 도깨비들은 방 안을 빙빙 돌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으쓱으쓱 우리는 용감한 도깨비 형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깨비들은 방에 빙 둘러앉았어요.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픈걸. 오늘은 뭘 먹을까? 먹고 싶은 것을 모두 한번 말해봐. 나는 고소한 닭고기. 나는 구수한 고구마. 나는 맛있는 떡. 도깨비들이 음식 이름을 줄줄이 말하자 한 도깨비가 방망이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닭고기 나와라 뚝딱. 고구마 나와라 뚝딱. 떡 나와라 뚝딱.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음식들이 튀어나왔어요. 맛있겠다. 얼른 먹어볼까? 도깨비들은 웃고 떠들며 음식을 얌얌 맛있게 먹었지요. 닭다리를 참 맛있게도 뜯어먹네. 동생은 가득 차려진 푸짐한 음식을 보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런,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참겠네. 개암이라도 꺼내 먹어야지. 동생은 호주머니에서 개암을 꺼내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딱! 개암 깨무는 소리가 나자 도깨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동생은 개암 한 개를 더 꺼내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딱! 집이 무너진다. 어서 달아나.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앞다투어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도깨비들이 모두 다 사라진 모양이군. 동생은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방바닥에 도깨비들이 놓고 간 도깨비 방망이가 있지 뭐예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주워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 덕에 큰 부자가 되어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살 수 있었지요. 형은 동생이 큰 부자가 되자 배가 살살 아팠어요. 겨우 개암 두 알로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단 말이지. 형은 동생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놓고 숲속 초가집을 찾아갔지요. 형이 다락방에 숨어 있는 동안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이때다. 형은 개암 하나를 입에 넣고 딱 깨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이 다락방에 있던 형을 찾아냈어요. 이놈, 우리 방망이를 또 훔치러 왔지? 도깨비들은 형을 밤새도록 두들겼어요. 욕심쟁이 형은 동틀 무렵에야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가마솥 안에 든 거인. 어느 산골 마을에 지혜로운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가 집을 나서며 말했지요. 얘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마. 그러니 집을 잘 보고 있거라. 네, 아버지,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소년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열심히 하였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가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 아버지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소년은 몹시 걱정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어. 소년은 용감하게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소년은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하지만 소년의 목소리만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지요. 소년은 산속을 오랫동안 헤매었어요. 배도 고파오고 기운도 점점 빠졌지요. 안 되겠다. 잠시 쉬었다가 가야지. 소년은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 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갑자기 소년의 앞에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너의 아버지가 못된 거인에게 잡혀갔단다. 네? 아버지가 거인에게 잡혀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나요?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하여 거인의 집을 찾아가거라. 산신령은 이렇게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 소년이 잠에서 번쩍 깨어났어요. 이 일을 어쩐담? 어서 아버지를 구해드려야겠어. 소년은 구르듯 산을 뛰어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저런 못된 거인 같으니라고. 우리가 도와주마. 어서 가서 아버지를 구하려무나. 마을 사람들은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소년에게 얼른 모아다 주었답니다. 소년은 벼룩과 빈대와 바늘 한 말을 담은 3개의 자루를 등에 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날이 곧 저물자 소년은 머물 만한 곳을 찾아보았어요. 깊은 산속에 외딴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오늘은 저 집에서 쉬고 내일 아버지를 찾아야겠다. 집 안에는 큰 방과 작은 방이 하나씩 있었답니다. 소년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쿵, 쿵, 쿵. 바로 그때 밖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년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험상궂은 거인이 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내가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해.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혼날 줄 알아. 이서방, 김서방, 박서방, 홍서방, 문서방. 네, 네. 광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중에 소년의 아버지도 있었답니다. 거인은 이름을 다 부르자 크게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군. 이제 잠을 한숨 자볼까? 거인은 큰 방으로 들어가더니 눕자마자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어요. 소년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거인의 방에 벼룩 한 마를 풀었지요. 얼마 뒤 거인은 온몸을 벅벅 긁으며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아이고 가려워. 웬 벼룩이 이렇게 득실거린담. 거인은 한참 동안 벼룩을 털어내느라 야단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마루에 벌러덩 누워 또 잠이 들었어요. 소년이 다시 빈대 한 마를 몰래 풀었지요. 빈대는 꼬물꼬물 거인의 몸 위로 올라가 마구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가려워.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군. 거인은 글쩍글쩍 몸을 긁으며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소나무 밑에 누워 다시 잠을 잤어요. 소년은 바늘이 든 자루를 메고 살그머니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 나쁜 거인아, 이번에는 바늘 맛 좀 봐라. 소년이 바늘 자루를 거꾸로 들자 바늘이 우르르 떨어져 거인의 몸에 콕콕 박혔지요. 아야 따가워. 소나무에서 웬 바늘이 떨어진담. 졸려 죽겠네. 거인은 몸에 박힌 바늘을 뽑아내며 하품을 했어요. 할 수 없군. 마지막 방법을 써야겠어. 거인은 투덜거리며 집으로 다시 돌아가더니 부엌으로 가서는 커다란 솥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더니 가마솥 안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작아져라 작아져. 그러자 거인의 몸이 솥 안으로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아졌어요. 거인은 솥 안에 누워 뚜껑을 덮은 채 다시 잠을 잤어요. 잘 됐다. 바로 이때야. 몰래 거인을 지켜보고 있던 소녀는 커다란 돌을 얼른 솥뚜껑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으아, 살려줘, 살려줘, 뜨거워, 살려줘. 마침내 거인은 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답니다. 소녀는 광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서들 나오세요. 소년의 아버지와 함께 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우르르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네. 얘야, 고생이 많았구나. 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딘가에 사람들이 더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좀 더 찾아봐야겠어요.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거인의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집 구석구석에서 거인이 숨겨둔 보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답니다. 소년과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보물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소년과 아버지는 보물을 팔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 가족. 참나무 도깨비 가족과 오리나무 도깨비 가족이 이웃해 살고 있었어요. 두 가족에게는 아들이 한 명씩 있었고 모두 장가를 갈 나이가 되었답니다. 먼저 참나무 도깨비네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참나무 도깨비네 가족은 새 며느리를 반갑게 맞아들였지요. 그러나 며느리 도깨비는 너무 어려서 살림을 아직 잘 할 줄 몰랐어요. 참나무네 며느리 도깨비가 시집을 온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도깨비가 며느리에게 말했지요. 아가, 내가 쌀을 안쳐 놓았으니 너는 아궁이에 불을 떼어라. 며느리 도깨비가 공손하게 대답했답니다. 네, 어머니. 며느리 도깨비는 시어머니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아궁이에 부채질을 해가며 열심히 불을 뗐어요. 장작이 타면서 나는 연기 때문에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불을 너무 세게 떼었는지 그만 밥이 새까맣게 다 타고 말았답니다. 며느리 도깨비는 소단의 타버린 밥을 들여다보고 어쩔 줄 몰랐어요. 밖에 있던 시어머니 도깨비가 며느리 도깨비의 탄식을 듣고 달려왔지요. 며느리 도깨비는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밥이 다 타버렸어요.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밥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타버린 모양이구나.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게 꾸지람을 들을 줄 알았던 며느리 도깨비는 도리어 어머니 도깨비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때마침 시아버지 도깨비가 헛기침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지요. 밥 타는 냄새가 나는구나. 어이쿠, 내가 아무래도 나무를 너무 많이 들인 모양이야. 다음부터는 나무를 적게 들이마. 시아버지 도깨비는 밥이 타버린 것이 제 잘못이라 말하고 허허 웃었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너무 많이 떼워서 밥이 타버린 것이니까 나무를 많이 해온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이었지요. 아들 도깨비도 뒤따라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들 도깨비는 밥이 탄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밥이 다 타버렸네요. 제가 게으름을 피우느라 물을 적게 길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물을 많이 길어오겠습니다. 아들 도깨비는 밥을 지을 때 넣는 물을 적게 길어와 밥이 타버렸으니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지요. 그럼 모두의 잘못이니 특별히 며느리를 책망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럼 밥을 다시 합시다. 시어머니 도깨비는 이렇게 말하고 쌀을 다시 안치고 며느리 도깨비는 다시 불을 뗐어요. 그리고 참나무 도깨비 가족은 모두 모여 사이좋게 맛있는 밥을 먹었답니다. 참나무 도깨비 가족이 새 며느리를 들인 것을 보고 오리나무 도깨비 가족도 아들을 장가보내 새 며느리를 들였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도 밥을 지을 새 며느리가 들어왔네. 나도 이제 밥은 그만 짓고 호강 좀 해야겠다. 오리나무집 시어머니는 참나무집 새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네도 일꾼이 새로 들어왔다고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오리나무 도깨비집 며느리도 밥을 지었어요. 아주 열심히 아궁이에 불을 뗐지요. 그런데 오리나무집 며느리도 역시 밥을 태우고 말았어요. 밥 타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지요. 아유, 어째 밥이 타고 말았네. 며느리가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 도깨비가 잽싸게 달려왔지요. 아이고, 밥을 새까맣게 다 태워 먹고 속까지 태우네. 시어머니 도깨비는 새 며느리를 흘겨보며 버럭 호통을 쳤어요. 정신을 어디에 팔고 밥을 태우느냐? 어떻게 된 애가 밥도 제대로 못하고 뭘 배우고 왔어? 시어머니 도깨비는 며느리 도깨비를 계속 책망하였어요. 듣고 있던 며느리 도깨비도 기분이 언짢아져서 말했지요. 어머님, 제가 일부러 밥을 태운 것도 아닌데 너무 역정만 내지 마세요.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다고요.
며느리 도깨비의 말에 시어머니 도깨비는 더욱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뭐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 것이지 뭘 잘했다고 말대답이냐? 시어머니가 더욱 큰 소리로 화를 내자 며느리 도깨비도 지지 않고 대꾸를 했지요. 어머님, 너무하십니다. 누구나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라시니 섭섭하네요. 얘가 어른한테 대들려고 하네?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옥신각신하자 마당에서 시아버지 도깨비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말했어요. 에이구, 밥도 할 줄 모르고 어른을 봉양할 줄도 모르는 저런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시아버지까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때마침 아들 도깨비가 지나가다가 부엌으로 들어왔답니다. 아들 도깨비는 다짜고짜 며느리 도깨비에게 말했어요. 아니, 밥도 못하면서 어디에다 대고 큰 소리를 내? 아침부터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당장 나가지 못해? 아들 도깨비가 윽박 지르자 더욱 서러워진 며느리 도깨비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서러워라 서러워. 내가 부엌대기 노릇이나 하려고 시집왔나. 집 떠나 시집왔더니 관심만 하네 관심만. 아이고. 며느리는 자기한테만 잘못했다고 하는 가족들이 야속하게 생각되었어요. 며느리를 위할 줄 모르는 오리나무 도깨비 가족은 서로 기분만 상하였지요. 그래서 밥해 먹을 생각도 못하고 하루 종일 쫄쫄 굶었답니다. 신기한 도깨비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언제나 가난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휴, 힘들어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가난한 건 똑같으니 일할 맛이 안 생겨. 대장장이는 일을 하는 내내 투덜거리며 불평을 했어요. 그때 마침 도깨비가 저 나무 위에서 대장장이를 내려다보고 희죽희죽 웃고 있었지요. 대장장이는 계속 투덜투덜 신세 타령을 하였어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한심한 생각뿐이었어요. 불평만 하니 일이 잘 될 리도 없었지요. 그나마 쇠망치로 두들기고 있던 호미도 모양이 자꾸 삐뚤어지기만 했어요. 이놈의 쇠망치가 이젠 말도 안 듣네. 대장장이는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쇠망치를 바닥에 냅다 던졌어요. 왜 죄도 없는 쇠망치에 화풀이를 하고 그러우? 갑자기 대장장이 앞에 도깨비가 나타나 말했어요. 남이야 뭐라든 무슨 참견이요? 대장장이는 무심결에 대꾸를 해놓고는 뒤늦게 도깨비라는 것을 깨닫고 뒤로 벌렁 자빠졌어요. 아이고, 대장장이 살려. 호들갑 떨기는 안 잡아먹을 테니 안심하게나. 하지만 대장장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대장장이가 물었지요. 그런데 도깨비가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 아저씨의 소원을 풀어주려고 왔지. 투덜거리지만 말고 얼른 소원이나 말해보우. 소원이야 많지요. 무엇보다 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는 없을까요? 대장장이는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홈이며 난 만드는 일이 너무 힘이 든다며 주절주절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도깨비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지요.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지 하더니 들고 있던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하며 감투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갓을 쓰고 다니게. 그러면 그 자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야. 도깨비는 들고 있던 감투를
대장장이에게 씌워주고는 휑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대장장이는 어리둥절해하며 감투를 만져보았어요. 대체 이 감투가 어떻게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야? 대장장이는 여전히 불평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감투가 이 돈을 주나 배를 부르게 해주나? 마침 대장장이의 아내가 대장장이를 찾으러 왔어요. 아니, 이 양반이 일을 하다 말고 어디를 갔나? 대장장이의 아내는 주위를 휙휙 두리번거렸어요. 아, 나 여기 있잖소. 할망구가 이제 눈이 멀었나? 에구머니나 아무도 없는데 말소리가 다 나네. 대장장이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가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래도 내가 정말 안 보인단 말이오? 하지만 아내는 눈만 끔뻑거릴 뿐이었어요. 대장장이는 너무 답답해 감투를 벗으며 얼굴을 확 내밀었지요. 설마 그 이젠 보이겠지? 아이고 깜짝이야. 당신 언제 왔수? 그 순간 대장장이는 무릎을 탁 쳤어요. 헤헤헤, 이제 알았다. 이 도깨비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로구나. 대장장이는 얼른 감투를 아내의 머리에 씌워보았어요. 그러자 아내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그럼 그렇지. 이건 도깨비 감투가 분명하구나. 대장장이는 매우 기뻐했어요. 아유, 이 양반이 뭘 잘못 드셨나? 왜 여자에게 감투를 씌우고 난리예요? 대장장이의 아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방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도깨비 감투 쓰고 한번 나가볼까? 대장장이는 생각만 해도 낄낄 웃음이 나왔지요. 수다쟁이 아내가 알면 금방 소문이 나겠지. 대장장이는 도깨비 감투의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기로 했어요. 잠깐 장터에 나갔다 오겠소. 대장장이가 감투를 들고 집을 나서자 아내가 쫓아나와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이 일은 하지 않고 장터에는 왜 가신대요? 잠자코 있게나 좋은 일이 생길 게야. 대장장이는 장터에 가는 길에 잔치집부터 들렀어요. 먼저 배부터 채우고 가야겠다. 감투를 쓴 대장장이는 상 위에서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었어요. 대장장이는 배가 부르자 슬슬 따분해졌지요. 그래서 옆에 앉은 양반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어요. 아니, 웬 남의 머리를 쥐어박고 난리야? 머리를 얻어맞은 양반이 옆 사람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이거 재밌는걸? 대장장이의 장난 때문에 잔치집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대장장이는 얼른 장터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필요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네. 이제 나는 부자다. 장사꾼들은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이고, 훔치는 일도 힘이 드는구나. 좀 쉬어야겠다. 대장장이는 길 한구석의 모닥불 옆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불똥이 날아들었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불똥이 감투에 구멍을 내버렸지 뭐예요. 에이, 재수없게 이놈의 불똥이 감투에 날아들 게 뭐람. 집으로 돌아온 대장장이는 아내에게 갓을 꿰매라고 말했어요. 대장장이의 아내는
갓을 꿰매며 중얼거렸어요. 아유 참, 다 찌그러지고 구멍 뚫린 감투가 뭐가 그리 좋다고 하루 종일 보물단지처럼 가지고 다니나 몰라. 대장장이의 아내는 구멍난 갓을 검정실로 촘촘히 꿰매어 놓았어요. 여기 있수, 제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좀 해요. 대장장이는 아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날이 밝자마자 장터로 달려갔어요. 대장장이는 주막에 들러 술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술이나 한 잔 얻어 마실까? 대장장이는 술상에 있는 술잔을 들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아니, 누가 내 술을 훔쳐 마시고 있잖아. 사람들은 술잔이 저절로 비어지자 깜짝 놀랐어요. 그때 까만 점 하나가 공중에서 어른거렸어요. 아니, 저 점 좀 보게. 까만 점 하나가 술을 마시고 있잖아. 얼른 도망가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먼. 대장장이는 재빨리 도망을 쳤어요. 그러자 까만 점이 둥실둥실 떠갔어요. 저 술도둑을 잡아라.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지요. 놀란 대장장이는 허둥지둥 넘어지고 구르며 도망을 쳤지요.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대장장이는 겁이 덜컥 났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대장장이가 아궁이에 감투를 던져버렸지요. 이 감투 하나 믿고 나쁜 짓을 하며 사는 것보다는 힘은 들어도 대장장이 일을 열심히 해서 마음 편히 사는 게 훨씬 낫겠구먼.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대장장이는 그 뒤로 더욱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를 만난 효자.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형제가 살았어요. 형제에게는 병든 아버지가 계셨지요.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시든 풀잎처럼 축 늘어져 있었어요. 형님,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큰일이구나. 이제 약을 살 돈도 다 떨어졌어. 형은 그렇게 말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산나무 부잣집으로 가서 일을 하면 약값을 벌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형이 동생을 불렀어요. 산너머 부잣집에 일을 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없는 동안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 해. 그러자 동생이 느티나무 막대기를 형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예, 형님. 그런데 산길이 험하니 이 느티나무 막대기라도 가지고 가시지요. 형은 느티나무 막대기를 짚으며 산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도착하기도 전에 날이 저물어 형은 산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잘 곳을 찾아 두리번 거리던 형은 2개의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옳지, 여기가 좋겠군. 형은 건부를 덮고 무덤 사이에 누웠어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가까이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살그머니 실눈을 뜨고 보니 도깨비들이었어요. 큰일 났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형은 너무 무서웠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자는 체하고 있었어요. 그때 뾰족 도깨비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형을 깨웠어요. 이봐, 해골 도깨비. 아랫마을로 황소의 혼을 빼내러 가기로 한 것을 잊었나? 형은 벌떡 일어나 해골 도깨비인 척 말했어요.
난 몸이 좀 아프네. 자네들만 갔다 오면 안 되겠나? 아프면 내가 업고 갈 테니 내 등에 업히게. 형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뾰족 도깨비 등에 업혔어요. 도깨비는 가벼운데 자네는 왜 이리 무겁지? 어디 팔을 내밀어 보게. 형은 얼른 느티나무 막대기에 가느다란 쪽을 내밀었어요. 다리도 좀 내밀어 보게. 이번엔 느티나무 막대기에 굵은 쪽을 내밀었어요. 아프다더니 사실이군. 뼈에 물이 생긴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겁지. 뾰족 도깨비는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형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자네는 아프니까 여기서 기다리게나. 도깨비들이 떠나자마자 형은 재빨리 바위 뒤에 숨었어요. 잠시 후 마을로 갔던 도깨비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부잣집 병든 딸은 쑥물을 먹어야 낫는데 엉뚱한 약만 먹이니 낫지를 않지. 그 순간 어디선가 쳤딱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달아나자. 날이 밝았어. 놀란 도깨비들은 형을 잊은 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형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부잣집으로 갔어요. 제가 따님의 병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형은 쑥물을 만들어 축 늘어져 있는 딸에게 먹였어요. 얼마 뒤 딸이 기운을 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좋은 약을 써도 안 듣더니 참 놀라운 일이야. 부잣집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수근수근 떠들었어요. 참으로 고맙네. 딸의 병을 고쳐주었으니 나도 보답을 해야지. 부잣집 주인은 매우 고마워하며 형에게 큰 돈을 주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은 서둘러 쑥물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형님, 갑자기 쑥물은 왜 만드시는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드릴 거다. 형은 궁금해하는 동생에게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부잣집 딸과 같은 병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 뒤 쑥물을 마신 아버지도 기운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님께서 아버지의 병을 고치셨어요. 두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까마귀 괴물을 물리친 신랑.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신랑과 색시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개 달린 괴물이 날아와 잽싸게 색시를 낚아채 가버렸어요. 신랑은 날개 달린 괴물이 날아간 쪽으로 색시를 찾으러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 어느새 길이 없어지고 험한 절벽이 우뚝 앞을 가로막았어요. 신랑은 겨우겨우 절벽 위로 올라갔지요. 절벽 위에는 자그마한 초가집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신랑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날개 달린 괴물이 사는 곳을 아세요? 그놈이 우리 색시를 채갔어요. 그놈은 무시무시한 까마귀 괴물이야. 그 괴물의 집에는 대문이 12개나 있는데 문마다 까마귀 부하가 지키고 있다가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잡아 죽이지. 그러니 어서 그냥 돌아가도록 해. 안 됩니다. 꼭 가서 색시를 찾아야 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 가겠다면 떡을 12덩이 해가지고 가서 대문을 지키는 까마귀 부하들에게 한 덩이씩 던져줘.
까마귀 부하가 떡을 먹는 사이에 얼른 대문을 지나가면 무사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신랑은 할머니에게 돈을 줄 테니 떡 12덩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신랑에게 떡 12덩이를 만들어 주었지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길로 한참을 갔더니 마침내 까마귀 괴물이 사는 집이 나타났어요. 우뚝우뚝 솟은 대문마다 정말로 까마귀 부하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첫 번째 대문 앞에 다가갔더니 까마귀 부하가 달려들며 신랑을 죽이려고 했어요. 신랑은 얼른 떡 한 덩이를 던져주고 까마귀 부하가 떡을 먹는 사이에 재빨리 대문을 지나갔어요. 두 번째 대문에서도 까마귀 부하가 지키고 있다가 신랑을 죽이려고 했어요. 신랑은 또 떡 한 덩이를 던져주고 얼른 대문을 지나갔어요. 신랑은 떡을 한 덩이씩 던져주며 12대문을 모두 무사히 지나갔어요. 신랑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 없소? 그러자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데 바로 잃어버린 색시였어요. 신랑과 색시는 너무 기뻐 얼싸 안았지요. 색시는 신랑에게 말했어요. 까마귀 괴물은 도둑질을 나가고 지금 없어요. 그러고는 신랑에게 까마귀 괴물이 쓰는 큰 칼을 들어보라고 했지요. 칼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까마귀 괴물이 신는 무쇠 신을 신어보라고 했어요. 신랑은 무쇠 신을 신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자 색시가 말했어요. 까마귀 괴물은 이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 무쇠 신을 신고 날듯이 뛰어다닐 수 있어요. 까마귀 괴물이 올 때까지 힘을 길러야 해요. 색시는 까마귀 괴물이 몰래 숨겨두고 마시는 힘나는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신랑은 몇 날 며칠 동안 힘나는 물을 마셨지요. 그랬더니 칼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신랑은 몇 날 며칠 동안 힘나는 물을 자꾸자꾸 마셨어요. 그랬더니 무쇠신을 신고 몇 발짝 걸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신랑은 몇 날 며칠 힘나는 물을 더 많이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무쇠신을 신고도 날듯이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르르르르르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까마귀 괴물이 돌아왔어요. 까마귀 괴물은 신랑을 보고 호통을 쳤어요. 내 놈은 누구냐? 감히 내 신을 신고 내 칼을 들고 있다니. 신랑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이 못된 까마귀 괴물아, 내 색시를 찾으러 왔다. 까마귀 괴물은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을 시켜 신랑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까마귀 부하들이 모두 신랑에게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신랑은 무쇠신을 신고 날듯이 뛰어다니며 칼을 휘둘러 까마귀 부하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그러자 까마귀 괴물이 직접 나섰어요. 신랑과 까마귀 괴물은 공중으로 솟아올라 한판 싸움을 시작했어요. 엎치락 뒤치락, 여기서 쿵 저기서 쾅. 싸움은 몇 날 며칠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신랑이 까마귀 괴물의 다리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다리가 다시 날아올라 제자리에 척 붙는 거예요. 신랑은 또 까마귀 괴물의 팔을 잘라냈어요. 그런데 팔도 다시 날아올라 제자리에 척 붙어버렸어요. 신랑이 아무리 까마귀 괴물의 다리와 팔을 잘라내도 모두 다시 제자리에 척척 붙어버렸어요.
싸움을 지켜보던 색시는 얼른 재를 준비해 놓고 신랑에게 까마귀 괴물의 목을 치라고 했어요. 신랑은 온 힘을 다해 까마귀 괴물의 목을 쳤어요. 까마귀 괴물의 목이 떨어지자 색시가 얼른 모기에 재를 뿌렸어요. 그러자 목은 제자리에 다시 붙지 못하고 까마귀 괴물은 죽고 말았지요. 신랑과 색시가 집안을 살펴보니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 있어요. 신랑과 색시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돈 갚은 도깨비. 까마득히 먼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예요.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더래요. 이 나무꾼은 숲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요. 하루는 나무를 한 짐 해서 돈 성냥을 벌게 되었어요. 나무꾼이 짤랑짤랑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둑어둑 날이 저무네요. 아이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야지. 나무꾼이 총총히 산모퉁이를 도는데 키가 장승만하고 덩치가 항아리만한 놈이 넙죽 인사를 해요. 아이고, 이제 돌아오십니까? 누군가 하고 가만히 보니 무시무시한 도깨비인 거예요. 나무꾼은 무서워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그래, 네가 웬일이냐? 돈 있으면 성냥만 빌려주십시오. 마침 나무판 돈 성냥이 있었어요. 나무꾼이 빌려줄까 말까 망설이는데 내일 반드시 갚을 터이니 꼭 좀 빌려주십시오. 도깨비가 점잖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일 갚을 테냐? 그럼요. 내일 저녁에 꼭 갖다 드릴게요. 좋다. 그럼 내일 꼭 갚아라. 나무꾼은 돈 성냥을 도깨비에게 던져주고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음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어요. 도깨비가 약속을 지킬까? 나무꾼은 궁금해졌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방문을 두드리네요. 누구요? 여기 돈 성냥 잘 쓰고 가져왔습니다. 도깨비가 정말로 돈 성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이 되자 또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꾼이 내다보니 어제 그 도깨비가 또 찾아왔네요. 돈 성냥 잘 썼습니다. 도깨비가 돈 성냥을 또 주고 가네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녁만 되면 도깨비가 찾아와 돈 성냥을 주고 갔어요. 제가 돈 갚은 줄도 모르고 매일매일 찾아와서는 돈 성냥 잘 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그래, 거기 두고 가려무나? 라고 했지요. 어제도 성냥, 오늘도 성냥, 내일도 성냥. 날마다 도깨비가 성냥을 두고 가는 바람에 나무꾼은 큰 부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넓디 넓은 논을 샀지요. 나무꾼은 날마다 논에 나가 일을 하고 도깨비는 날마다 돈 성냥을 주고 갔어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흘렀대요. 나무꾼도 늙고 늙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도깨비는 또 돈을 가지고 왔지요. 돈 성냥 잘 썼습니다. 도깨비가 한참을 기다려도 나무꾼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았어요. 아니, 나를 무시하네. 도깨비는 은근히 심술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도깨비는 나무꾼의 논에 자갈을 잔뜩 가져와 마구마구 뿌렸어요. 제가 준 돈으로 산 바로 그 논에다 말이에요. 이제 도깨비는 돈 성냥이 아니라 자갈 한 짐을 들고 매일 저녁 나무꾼의 논으로 찾아왔어요. 자고 일어나면 논에 자갈이 늘고, 자고 일어나면 논에 자갈이 늘고, 이러다가는 논이 온통 자갈밭이 돼버리겠어요. 논을 물려받은 나무꾼 아들은 걱정이 되었지요. 도깨비의 심수를 어떻게 막을까? 아들은 곰곰 궁리를 했어요. 그날도 어둑어둑해질 무렵 아들은 덩치가 커다란 도깨비가 자갈 한 짐 가져오는 걸 보았어요. 아들은 도깨비가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지요. 아이고 고마워라. 날마다 자갈을 넣어주니 올해도 풍년이 들겠네. 독하고 쓸모없는 개똥이라도 갖다 부었으면 어찌 될 뻔했소? 도깨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저 녀석 좋은 일만 했단 말이야? 아이고 억울해라. 심술 맞은 도깨비는 논에 자갈을 죄다 걷어내고 개똥을 한가득 갖다 뿌렸지요. 이제 올해 농사는 망쳤겠지? 개똥이 얼마나 좋은 걸음인지 도깨비가 알 리가 있나요? 지혜로운 나무꾼의 아들은 도깨비 덕에 세상에서 가장 기름진 논을 갖게 되었대요. 이젠 날마다 성냥이 아니라 해마다 풍년이라나요?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어린 동생이 뒷산에서 놀고 있는데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커다란 새가 집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린 동생은 놀라서 얼른 집으로 뛰어갔지요. 그런데 그 커다란 새가 집 마당에 있는 엄마에게 덥석 달려들더니 엄마를 잡아먹고 날아가 버렸어요. 어린 동생은 새파랗게 질려서 엉엉 울었지요. 글방에서 돌아온 오빠가 이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엄마를 잡아먹었어. 뭐라고? 당장 그놈의 새를 잡으러 가자. 오누이는 고춧가루와 바늘쌈을 챙겨들고 엄마의 원수를 갚으러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모 심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이 모를 다 심고 정성껏 길러서 다 걷어주면 가르쳐주마. 오누이가 모를 다 심고 정성껏 길러서 다 거두어주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 고개 넘어 담배밭에서 벌레 잡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려무나. 오누이가 고개를 넘어가 보니 담배밭에서 벌레 잡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이 벌레들을 다 잡고 담뱃잎을 다 따다 말려서 창고에 켜켜이 쌓아주면 가르쳐주마. 오누이가 벌레들을 다 잡고 담뱃잎을 다 따다 말려서 창고에 켜켜이 쌓아주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 산 너머 숲에서 나무하는 아저씨한테 물어보려무나. 오누이가 산을 넘어가 보니 숲에서 나무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 아저씨,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이 나무들을 다 베고 장작을 다 패서 마당에 차곡차곡 쌓아주면 가르쳐주마. 오누이가 나무를 다 베고 장작을 다 패서 마당에 차곡차곡 쌓아주자 아저씨가 말했지요. 저 고개를 넘어가면 넓은 수수밭이 나올 게다.
그 밭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수수대를 뽑으면 굴이 생긴단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려무나. 오누이가 고개를 넘어가 보니 넓은 수수밭이 나왔어요. 수수밭 한가운데에는 아주 커다란 수수대가 있었지요. 오누이가 그 수수대를 뽑자 그 아래로 깊은 굴이 생겼어요. 오누이가 굴 아래로 내려가 보니 정말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있었어요. 오누이가 가만히 숨어서 보니까 이 새가 혼자 중얼거려요. 오늘은 밥을 해서 콕콕 찍어 먹을까? 죽을 해서 호로록 들이킬까? 떡을 해서 꿀꺽 삼킬까? 에라, 떡을 해서 꿀꺽 삼켜야겠다. 그러더니 당장에 떡을 한 솥 쪄놓고 이웃집에 떡을 썰 칼을 빌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오누이는 그 떡을 다 먹어버렸지요. 그러고는 얼른 다시 숨었어요. 새가 칼을 얻어와서 보니 떡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내 떡이 다 어디로 갔지?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새는 할 수 없이 굶은 채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새가 또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밥을 해서 콕콕 찍어 먹을까? 죽을 해서 호로록 들이킬까? 떡을 해서 꿀꺽 삼킬까? 에라, 죽을 해서 호로록 들이켜야겠다. 그러더니 당장에 죽을 한 솥 끓여놓고 이웃집에 죽을 뜰 국자를 빌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오누이는 그 죽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얼른 다시 숨었지요. 새가 국자를 얻어와서 보니 죽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죽이 다 어디로 갔지?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새는 할 수 없이 또 굶은 채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새가 또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밥을 해서 콕콕 찍어 먹을까? 죽을 해서 호로록 들이킬까? 떡을 해서 꿀꺽 삼킬까? 에라, 밥을 해서 콕콕 찍어 먹어야겠다. 그러더니 당장에 밥을 한 솥 해놓고 이웃집에 밥을 풀 주걱을 빌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오누이는 그 밥을 다 먹어버렸지요. 그러고는 가져갔던 고춧가루를 방바닥에 훌훌 뿌리고 마룻바닥에는 바늘을 쫙 깔아 놓았어요. 그런 다음 부엌으로 가서 숨었지요. 새가 주걱을 얻어와서 보니 밥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밥이 다 어디로 갔지?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배고파라. 오늘도 그냥 자야겠네. 새는 기운이 없어 방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웠어요. 그런데 눕자마자 소리를 질러요. 아이고, 매워라. 눈물도 줄줄, 콧물도 줄줄 매워서 못 자겠네. 에라, 마루에 가서 자야겠다. 새는 마룻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웠어요. 그런데 눕자마자 또 소리를 질러요. 아이고, 따끔거려. 벼룩이 무나 빈대가 무나 따가워서 못 자겠네. 에라, 가마솥 안에서 자야겠다. 그러면서 새는 가마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오누이는 얼른 뛰어나와 솥뚜껑을 덮고 큰 돌로 꽝 눌러놓았지요. 그러고는 아궁이에 불을 활활 뗐어요. 처음에 불을 떼니까 새가 이렇게 말해요. 아, 따뜻하다, 따뜻해. 그런데 자꾸자꾸 불을 떼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아이고, 뜨거워라.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오누이는 신이 나서 자꾸자꾸 불을 뗐지요. 마침내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는 바싹 타서 시꺼먼 재가 되고 말았어요. 오누이는 드디어 엄마의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재가 풀풀 날아올라 몽땅 모기가 되었대요.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변해서 된 거라 목이 주둥이랑 몸이 그렇게 긴 거래요. 도깨비를 물리친 농부. 옛날 어느 산속 외딴 집에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자 어느 용감한 농부와 아내가 외딴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지요. 여보, 그런데 도깨비가 나오면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요? 도깨비는 없으니 걱정 마시오. 농부와 아내는 이사를 하고 나서 아무도 살지 않아 망가진 집을 깨끗하게 수리하였어요. 이만하면 우리가 살기에 알맞은 집이구려. 그날 저녁 농부와 아내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흐뭇했어요. 여보, 힘든데 일찍 잠자리에 듭시다. 여보, 힘든데 일찍 잠자리에 듭시다. 잠을 자려던 농부와 아내는 천장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에그머니 우리 말을 따라하네. 에그머니 우리 말을 따라하네. 도깨비가 있다는 말이 정말이었나 봐요. 도깨비가 있다는 말이 정말이었나 봐요. 화가 난 농부가 소리쳤어요. 나쁜 도깨비야, 어서 썩 꺼져라. 나쁜 도깨비야, 어서 썩 꺼져라. 그날 밤 농부와 아내는 도깨비가 무서워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헛간에서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부터 농부는 어떻게 하면 도깨비를 쫓아낼지 궁리를 했지요.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농부는 아내를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심심해진 도깨비가 먼저 말을 걸어왔지요. 아저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아저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아저씨, 심심한데 저하고 이야기 좀 해요. 아저씨, 심심한데 저하고 이야기 좀 해요. 농부가 계속해서 도깨비가 한 말을 따라하자 도깨비는 엉엉 울었어요.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한참을 훌쩍거리던 도깨비는 슬그머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도깨비가 사라진 후로 농부 부부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머리 9 달린 괴물과 용감한 젊은이. 옛날 깊은 산 속에 머리가 9이나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었어요. 머리가 9이다 보니 코도 9개, 입도 9개, 눈과 귀는 각각 18개씩이나 되었지요. 이 괴물은 성질도 고약해서 심심하면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워낙 재빠르고 힘이 세서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괴물은 또 못된 짓을 할 궁리를 하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궁궐에서 공주가 연못가를 거닐고 있는 게 보였어요. 괴물은 한달음에 궁궐로 달려가 공주를 번쩍 들고 산속으로 돌아왔어요. 궁에는 많은 군사들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괴물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지요. 임금님은 두려움에 덜덜 떨며 전국에 방을 붙이라고 명령하였어요. 공주를 구해오는 사람은 부마로 삼을 것이며 많은 상금을 주겠다는 방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괴물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며 숨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궁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며 공주를 구해오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지요. 젊은이는 몇 명의 궁궐무사와 함께 괴물이 사는 산으로 갔어요. 날이 저물자 젊은이는 큰 나무 아래서 잠시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이 산의 맞은편 산속에 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다. 그 바위를 드러내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나올 것이야. 그곳이 바로 네가 찾는 괴물의 소굴이다. 젊은이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젊은이는 갑자기 온 몸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젊은이는 무사들을 깨워 산신령이 가르쳐준 곳을 찾아 나섰어요. 저 아래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큰 바위 아래를 내려다보던 무사가 외쳤어요. 젊은이가 달려가 보니 천둥 소리보다 큰 소리가 바위 아래에서 들려왔어요. 저 바위 아래 동굴에 괴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젊은이는 칡넝쿨로 새끼줄을 만들고 대나무로 큰 바구니를 엮었어요. 그리고는 바구니를 새끼줄에 매달아 타고 바위 아래로 내려갔어요. 동굴을 내려다보던 무사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쳤어요. 바위 아래 동굴에서는 괴물이 쿨쿨 자고 있었지요. 코 고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바위가 흔들거렸어요. 괴물 옆에서 바들바들 떨며 앉아있던 공주가 젊은이를 보자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누구시지요? 쉿! 공주님, 놀라지 마세요. 공주님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괴물은 술이 취해 막 잠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는 살금살금 괴물 곁으로 다가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던 괴물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자 괴물의 18개의 눈에서 빨간 불꽃이 튀어나왔어요. 괴물의 입에서도 불꽃이 쏟아졌지요. 젊은이는 불꽃을 재빨리 피하며 칼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9개의 머리 중에 가장 큰 머리를 내리쳤어요. 머리가 땅에 떨어지자 괴물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으아! 내 머리! 내 머리! 머리가 잘린 괴물은 힘을 쓰지 못했어요. 나머지 8개의 머리에서 빨간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더니 괴물은 그만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연기가 되어 사라졌어요. 젊은이는 공주를 대나무 바구니에 태우고 길게 늘어진 밧줄을 잡아당기며 위로 올라왔어요. 공주가 궁으로 돌아오자 임금님은 몹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젊은이와 공주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연기가 되어 사라진 괴물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백성들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잘 살게 되었답니다.